분양전환 방식을 놓고 국민들의 청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키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우리은행이 가상화폐 사업에 진출하기로 한 데 반해 국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상화폐를 두고 시중은행들이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를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키우기 위한 현장 실사를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빅데이터 조사 기법을 통해 잡아내기 어려운 공모형 보험 사기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올라온 주택 관련 내용 중 최다 청원은 공공임대 분양 전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3,598명이 청원에 참여했는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을 위해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제안 채널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 2009년 입주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이 단지는 오는 2019년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분양 전환을 하게 됩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가격은 임차인 감정평가 금액과 임대인 감정평가 금액을 평균 내 결정됩니다. 업계에선 시세의 90% 수준에서 분양 전환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단지 인근 아파트의 전용 면적 74제곱미터의 매매 가격은 7억 1천만 원. 이 시세대로라면 분양 전환 가격은 6억 3,900만 원으로 관측됩니다. 입주민들은 서민들에게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으라는 건 무리라면서 5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방식으로 산정해달라며 청원에 나섰습니다. 5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은 분양 당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평균 내 결정됩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4억 4천만 원, 약 2억 원가량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겁니다. 업계에선 이처럼 분양 전환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인 만큼 5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수억 원 싸게 분양되는 점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는 로또라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LH 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만 6,700가구가 공급됐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매년 17만 가구에 달하는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내달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적 임대주택 세부 공급 계획 등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5년간 주거복지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국민 제안을 수렴하고 내달 10일엔 집이야기 토크 콘서트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할 예정인 만큼 임대주택 분양전환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시중은행들은 이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국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에 발급해준 가상계좌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규모는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빗썸 고객 3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거래소 자체에 대한 보안성 우려가 불거진 탓입니다. 비트코인 거래소는 시중은행과 계약을 맺고 가상 계좌를 발급받고 투자자는 여기에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 사기, 범죄,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우려까지 나와 사고가 날 경우 은행의 이미지도 함께 추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와 맺은 가상계좌 발급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반면 우리은행은 거래소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유지하되 안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6일에는 블록체인 기술 업체인 데일리 인텔리전스, 더 루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직접 가상화폐 사업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두 회사와 손을 잡고 연말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검증한 후 자체 가상화폐 위비코인을 시범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비트코인처럼 거래소가 아닌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1위비코인당 1원이라는 값을 정해 화폐 가치의 변동성도 없게 만듭니다. 기존의 멤버십 포인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포인트는 제휴처를 확대할 때마다 전용선을 설치하는 등 비용이 발생하지만 가상화폐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비용이 절감되고 그만큼 확장성도 높습니다. 또 암호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해킹 우려를 낮추는 등 안정성이 높다는 점도 차별화된 이점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금융당국이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를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키우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자기 자본 상위 5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실사에 나섰는데요. 해당 증권사들은 투자은행 업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으로 발목이 잡히게 된 삼성증권의 경우를 보면서 대주주 심사에 걸리지는 않을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국내 증권사 5곳에 대한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한 현장 실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 원을 넘는 상위 5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며 실사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금감원은 실사를 마친 후 다음 달 초 외부평가위원회를 열고 대주주 적격성 조회 요청 결과를 취합한 다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10월 초대형 IB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초대형 IB 제도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증권사를 대상으로 단기금융업인 어음 발행과 기업 대상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초대형 IB로 선정되면 자기자본 200% 내에서 만기 1년 이내에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 대형 증권사에는 사업 확대와 수익 증대의 기회가 됩니다. 미래에셋대우 등 5개 증권사는 모두 초대형 IB 업무 관련 부서를 새로 만들고 전산 시스템과 상품을 개발하는 등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으로 단기금융업 인가심사를 보류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에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증권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삼성증권의 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도 0.06%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이 부회장을 삼성증권의 실질적 대주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엄격하고 광범위한 기준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당국의 제재 전력이 있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등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지인끼리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 분담을 해 자동차 사고를 위장한 공모형 보험 사기는 블랙박스나 CCTV 등 물리적인 감시망으로 잡아내기 쉽지 않은데요. 금융감독원이 빅데이터 조사 기법을 통해 이 같은 공모형 보험 사기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적 공모형 자동차 보험 사기 31건에 혐의자 1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49억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직 보험업 종사자 A씨는 자동차 사고 현장 출동 직원 등 4명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모한 자동차 사고를 내 지난 6년간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 3,7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로 배우자를 동원해 고액의 합의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또 영업용 택시를 타는 B씨는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최근 3년간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이다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서로 동승하거나 지인을 태운 후 차선 변경 차량을 고의로 받거나 의도적으로 급정거해 뒷차량의 추돌을 유발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들이 최근 3년간 일으킨 사고는 13건으로 9개 보험회사에서 7,7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차 사고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장한 공모형 보험 사기는 CCTV나 블랙박스로도 밝혀내기 어려웠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계망 분석과 연계 분석 조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사고 조사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고 동승 및 사고 관계를 도출해 혐의자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를 도식화하는 식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빅데이터를 통한 보험 사기 조사 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공모형 보험 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 6월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중소기업중앙회가 좋은 일자리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성과 공유제 기업을 확산하는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의 성장, 공정경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중소기업계가 스스로 만든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던졌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계의 저력도 앞으로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좋은 일자리 표준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임금, 작업 환경 등을 평가해 좋은 일자리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해 취업준비생들이 중소기업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정입니다. 즉,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구직자는 신뢰성 있는 기업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과공유제 기업 10만 개 확산 운동도 전개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 10만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운동도 진행합니다. 또 전역 군인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청춘을 마치고 임무를 다 마치고 나면 그들이 정말 사회로 멋지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군과 사회에 정말 좋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마중물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젊은이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일터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핸드폰 바꾸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삼성의 갤럭시 노트 8과 LG전자의 V30, 애플의 아이폰 8까지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인데 선택약자 할인율 인상 등 통신비 인하 이슈까지 겹치면서 언제 바꾸는 게 최선일지 관심이 쏠릴 텐데요. 이보경 기자와 함께 핸드폰 구매 시기를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8이 공개됐는데요. 이외에도 앞으로 스마트폰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질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갤럭시 노트 8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통삼사는 지난 주말부터 체험존을 운영을 하고 또 사전 예약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선물 공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14일로 예정돼 있고요. 사전 예약자는 다음 달 15일부터 20일까지 개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 판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LG전자는 다음 달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가전전시회 이파 2017에서 V30를 처음 공개합니다. 이 V30도 갤럭시 노트 8과 비슷한 시기에 사전 예약을 받고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애플도 다음 달 아이폰 8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 아이폰 첫 출시 이후 10주년을 맞아 내놓는 모델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출시 날짜 등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조만간 핸드폰을 바꾸려는 분들의 관심이 많을 텐데요. 최근 정부에서 각종 통신비 인하 정책을 쏟아내면서 언제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또 핸드폰을 바꾸려면 언제가 좋을지 유리한 여부를 따져보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언제가 좋을까요? 네. 우선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기존 할인율 20%에서 25%로 높아지게 되므로 우선 다음 달 15일 이후에 핸드폰을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얼마나 싸지냐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월 6만 5천 원대의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2년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쓴다면 20% 할인율에선
되면 31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25% 할인율이 적용되면 39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기존 약정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기존 가입자들은 이 재약정 때 내야 할 위약금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새로 약정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롭게 약정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지만 반년 이상이 지났다면 기존 약정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년 약정에서 약 7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썼다면 보통 할인받았던 금액의 50%에서 6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선택 약정 할인을 5% 더 받는 것보다 위약금을 내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에 이통3사가 법적 대응으로 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3사 중 하나라도 소송을 걸게 되면 법적 싸움이 길어지면서 정책이 연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봤다가 구매 시기를 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다음 달 15일에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되는지 확인을 하고 구입하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요.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다음 달 30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현재 이 단통법 하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까지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통법 제도가 다음 달 말이면 폐지가 되는데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 이통사 간 지원금 지급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금보다 높은 40만 원 이상의 지원금 책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단통법 시행 직전에 지원금이 업계 평균 43만 원 정도였다는 걸 감안하면 현재보다 싼 값의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내년 상반기에는 핸드폰 출고가를 낮추는 방안도 시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교공시제와 분리공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분리공시제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 이통사의 보조금을 나눠서 공시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제조사 지원금은 요금제와는 상관없이 단말기 한 대를 판매하는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요금제에 따라서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통사는 가입자가 비싼 요금제를 쓰면 유리하기 때문에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면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제조사와 통신사가 주는 보조금이 통으로 얼마라고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제조사가 통신사에 주는 보조금을 통신사 마음대로 차등 지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을 하면 좀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분리공시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이통사가 마음대로 제조사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요금제와 상관없이 동일 단말기면 동일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출고가도 낮아지게 됩니다. 또 비교공시제는 OECD 10개국 단말기 출고가를 파악해서 매월 공시하게 되는 건데요. 이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을 국내에만 비싸게 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비교공시제가 시행되게 되면 이 주장의 진위가 가려지고 출고가 인하가 이루어질 거란 겁니다. 네, 이동통신 시장에 각종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는 만큼 스마트폰 구매 시기를 잘 조율해 봐야겠습니다.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서울 강남권에서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토지 보상금이 풀립니다. 내년 중 강남권에서 보상이 예상되는 곳은 대표적인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강남구 수서 역세권 등 3곳입니다.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선 시세 등을 고려할 때 보상금이 1조 원 안팎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 대규모 토지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2010년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 주택지구 이후 8년 만인 만큼 인근 주택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감사원은 올 하반기 지난 6월부터 시작한 4대강 감사를 계속하고 연초에 예고한 대로 농축산물 안전관리와 가축 전염병 예방, 반역관리 분야도 감사합니다. 감사원은 오늘 개원 69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을 하면서 이 같은 하반기 감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계란 파동이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사회 갑질 등 공공부문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민 업무 처리 과정에 강도 높은 점검을 시행하고 공사와 계약, 인허가, 인사, 채용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감리를 진행한 결과 9년간 40만 6천 명의 가입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100억 원 이상 더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거둔 보험료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고 내년부터는 문제가 된 보험료를 인하 또는 동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5월부터 실손보험을 판매한 생부사들은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을 20%로 적용하다가 2009년 10월 상품 표준화 이후 10%로 낮춰 팔았습니다. 자기부담률이 높아 보장률이 낮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야 하지만 9개 생부사는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간 보정률 80%인 표준화 전 보험 상품에 보장률 90%인 표준화 후 상품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받아왔습니다. 주로 60세 이상 고연령층 계약자들이 이 같은 사례에 해당했고 이들 계약은 앞으로 갱신할 때 보험료가 약 15%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의혹으로 독립성 논란을 빚었던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더 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정기구로 만들어 의결권 행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께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가 북한 관련 리스크와 내수 부진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2%대 후반의 경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파리 부동산 대책과 9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당분간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작용 논란이인 생리대 릴리안의 환불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 개봉 여부나 구매 시기, 영수증 보관 여부와 상관없이 릴리안 전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롯데 소액주주 연대 모임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설립이 확정될 경우 주요 경영진에 대해 배임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한국과 중국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 속에 들어있는 박테리아의 83%가 겹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국에서 초미세먼지와 함께 박테리아가 섞여 함께 나갔을 개연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주말과 달리 오늘은 잔뜩 흐린 하늘이 이어졌습니다. 비구름대가 점차 다가오면서 서울, 경기와 충남부터 비가 시작됐는데요. 저녁 시간대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자정 이후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중부에 20에서 50mm, 많은 곳 100mm 이상, 남부지방에 5에서 30mm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린 만큼 약해진 곳이 많을 겁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요. 이후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입니다. 비는 새벽에 그치겠고 이후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 2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와 대구 30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5m, 서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